이번 시간에는 조직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76쪽에 보시면 조직구조의 다양성은 공식화, 또 집권, 분권, 그리고 복잡성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렵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번 개념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식화, 조직구조에서 공식화란, 거기 보면 공식화란 조직 내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어느 정도 명문화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공식화라고 합니다. 공식화. 그냥 장의 자의적 판단, 그건 비공식적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공식적이죠. 얼마나 성문화되어 있느냐, 조직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이 얼마나 문서화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공식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공식화는 결국에 업무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장의 지시나 하명을 받지 않아도 바로바로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 문장을 두 번째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직권과 분권이 나와 있죠. 직권과 분권. 직권과 분권은 그 구별의 실익이 어디에 있냐면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면 직권, 여러 사람이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면 분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직권, 분권이 되겠어요. 직권, 분권. 거기 보시면 그 개념 1번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과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록 분권적 조직의 성격을 갖게 된다. 우리처럼 아까 나왔던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선 조직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일선 조직은 분권적 조직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거기에 보면은 어떤 때 직권이 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어떤 때 분권이 중요한가라고 할 적에 2번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거기를 보지요. 오른쪽 페이지.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이나 정책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 노력을 바치고자 할 때 최고 거기에 보면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래로 내려보낼 거예요. 분권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역시 업무 신속성을 추구할 때 업무 추진의 신속성,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직 내 관리자를 육성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역시 많은 권한을 권한유임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조직의 복잡성은 더해지는데 이럴 때도 역시 문장을 끝에 말했거든요.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화가 촉진되고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별표를 하나 더 해놓으실 것은 니은번이지요. 니은번. 언뜻 보면은 업무 추진의 신속성은 직권화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직권화.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명하고 보고하는 그것이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조직 운영의 신속성은 직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업무를 영역별로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또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 신속성을 또 여기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성을 꼭 직권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2번에 니은번 자 중요 표시 하나 더 해주시고 다음에 직권화의 장단점, 분권화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분권화의 장단점을 477, 478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잡성이 나와 있네요. 복잡성이라고 해서는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복잡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줄도 쳤었으니까 내용까지 볼 건 없고 조직 구조의 공식화, 종식화. 이 조직 구조의 공식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조직 운영 관련 일체가
얼마나 문서화되어 있느냐. 문서화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문서화는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공식화지요. 공식화. 정해진 절차가 보통 모든 조직에, 특히 공직 조직에 가면 업무 지침이, 대부분의 큰 조직에도 업무 지침이 다 있는데 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 결제를 받고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을 근거해서 아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고 보고 안 해도 다 일선실무자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식화, 표준화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직권분권. 직권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분권은 의사결정의 집중도와 분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집중도와 분산도. 집권을 하게 되면 일사불란한 신속성,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지시하명과 보고에 의한 신속성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업무 추진의 능률성이 높을 거예요. 능률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혼자 장의 독단이 야기됨으로써 조직 내 민주성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이 민주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말을 만들기로 한다면 조직 성원들의 참여도 떨어지면서 사기도 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권을 이끌어가게 되면 분권도 역시 신속성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점에서 복잡한 조직에서 영역별로 나눠진 업무별로 업무가 추진되다 보면, 업무별로 의사결정이 되다 보면 다양한 변수를 배제하니까 빨리빨리 올레 모드로 빠름빠름으로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될 수 있어서 또한 신속성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분권은 의사결정 권한이 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고루 의견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성이 높을 거예요. 참여도가 높아지고 성원들의 사기가 높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능률성은 떨어질 거예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조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민주, 참여 그러면 다 좋은 단어로지만 정말 좋은 단어이기만 할까? 실제 조직 운영에서는 민주란 단어가 있긴 하죠. 또 필요가 하기도 하죠. 그 정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사불란한, 우리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빼고 8시간 근무를 하는 데 있어 그 8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게을리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능률성이 초점이, 핵심은 능률성에 있는 거죠. 다음에 지금 다루고는 복잡성.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업무 분산도, 여기는 의사결정의 분산도를 말하는데 여기는 업무의 분산도를 말해요. 여기에는 수평적 세분화와 수직적 유계화가 있습니다.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업무나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수평적 세분화라고, 우리가 이것을 분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업. 수평적 세분화. 얼마나 조직의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세분화시켜놨느냐. 분업. 그에 비해서 수직적 유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가 아니라 기능, 소위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권한과 책임.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큰 사람은 상부 자리에, 권한과 책임이 작은 사람은 하부에 위치해서 권한 업무도 당연히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계층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계층제. 그 때문에 조직 구조의 복잡성을 그림을 그리면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장소적 분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복잡성 보면은 먼저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장소적 분화, 장소적 소위 분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업무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권한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그리고 업무 수행 장소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 특히 조직이나 기업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다음에 리더십 봐야 되겠죠. 리더십. 자,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결국에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성원들에게 479페이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또는 지도성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헤드십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헤드십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479페이지 1번에 4번에 보시면 헤드십 나와 있죠. 똑같이 1번에 3번이군요. 리더십이나 헤드십은 똑같이 지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성의 한 유형으로 직권력이라고 한자로 썼습니다. 직권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식 지위에 입각한 지도성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발령 났으면 오늘까지만 존재하는 지도성. 과장님으로 있을 때 과장으로서 지도성. 국장으로 있을 때 국장으로 지도성. 청년투지공은 옆집 아저씨. 이것들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도성의 개념으로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성 이론의 발달. 이론 발달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또는 행태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특성이론이라는 것은 1940년대, 50년대 초기에 있던 지도성 이론인데 자질론이라고 합니다. 자질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뭔가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하물며 분단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달러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내려고 했는데 뭔가는 찾아내는데 그 뭔가가 뭔가를 몰라. 뭔가가 what is what. 뭔가가 뭔가. 이것이 맞아면 그걸 과학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 다른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이 뭔지를 찾아내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연구의 테마가 50년대를 넘어서 60년대로 가면서 행태로 간 거예요. 어느 행동에 초점을 두는가. 어느 행동에 초점을 두는가로 이렇게 바뀐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10여 년 만에 끝났어요. 결론은 뭐였어?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더라. 하나는 과업안 수형이 있고 하나는 조직 인화 단결형이 있더라. 과업 지향형과 인화 지향형이 있더라. 지금 선생님들이 계시는 조직의 장은 또 선생님들은 어느 입장에 계시는지. 지금 선생님들도 아무리 어느 가정에 엄마요, 아내요, 또 이런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개별적으로 여기 있는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인생 사업가로서 지금 꿈을 꾸고 있잖아요.
물론 직원은 선생님 몸뚱이 하나, 한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직원이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아, 비 온다. 이 말은 뭐예요? 학원 가기 싫다. 그렇게 일어났는지, 비 오네. 빨리 가야 되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직원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시지요? 그때 지도부인 이 머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그래 가지 말자, 20분만 더 자자, 같이 직원과 동참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지도부, 중간관리층 열정, 그리고 몸뚱이인 직원, 몸뚱이야 8시간을 자지만은 중간관리층은 한 8시간은 자도록 해야 되고, 지도부는 절반도 못 자는 거죠. 지도부는 어느 행동에 초점을 두냐 할 때 과업지향형, 인화지향형 거의 통일이 돼서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60년대를 넘어서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이론으로 초점이 바뀐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좋은 리더십인가를 따지는 걸로 바뀐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행태이론은 그냥 유형만 적겠습니다. 행태이론에는 네빈의 이론, 네빈, 리피트, 화이트의 이론, 이들은 지도자의 유형을 자유방위형, 전제형, 그리고 민주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민주형으로. 그에 비해서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는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는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 주립독에게 헬피는 지도자 행태 기술 질문지를 사용하는데, LBDQ, 지도자 행태 기술 질문을 통해서 지도자의 행태를 뭘로 나눴냐면 구조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구조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그런가 하면 브레이크와 머튼, 사람 이럴 것이 아니라 관리망 연구, 관리망 연구죠. 관리망 연구 또는 관리격자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행태를 과업지향형과, 여기는 인화가 아니라 배려지향형이죠. 배려지향형.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 또는 관리격자 연구에서는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내가 굳이 이게 줄까지 맞춰 쓰는 것은 학자들마다 표현은 달리했지만 결국에 같은 개념이지요. 같은 개념일 거예요. 주말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나오셨다는 것은 과업지향형으로 나오신 거예요. 어제 선생님께서 멸치볶음을 가지고 그 조카에 갖다 주고 갔던 인화지향형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은 결혼식이나 행사가 있겠어요. 보나마나 있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러나 올겨울만은 도대체 이 일비스는 왜 일요일날 수업을 받는 거야, 토요일날 만들지, 이렇게 막 하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사업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특히 브레이크와 머튼은 어떻습니까? 브레이크와 머튼은 관리망 연구, 인화지향형과 과업지향형의 수준을 9단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9단계로 나눠놓고, 그래서 80일 유형의 지도자로 나눈 거지요. 너무 섬세하게 나눴는데, 책에 보면 요쪽 뿌리는 어떤 뿌리예요? 요쪽 뿌리? 일도 못 오는 것이 성질도 더러워요.
폐기형. 폐기되어야 될 있지 않습니까? 폐기되어야 할 놈. 지아버지 큰 회사 온다고 그 마약 먹고 지 장인 무성한 소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폐기형이에요, 폐기형. 일도 못하는 것이 금수저 타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요쪽 유형은 참 일은 잘해. 아니, 일은 잘해. 참 사람은 좋아. 참 그렇게 참 따뜻할 수가 없어. 근데 뭐 하나 일이 딱딱 부러지는 것이 없어. 조직에 다 있습니다. 요쪽형 성질은 참 개 같아. 일 하나만은 참 그렇습니다. 제 둘째가 그랬어요. 제 둘째가 농협의 그 지도부에 있는데 걔가 일을 하면 다 승진합니다. 그 직원들은 그에 승진합니다. 죽입니다. 죽여. 사실은 제 동생은 임시직으로, 왜냐하면 저 때문에 제 여동생 둘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걔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농협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도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걔와 이러면 다 승진합니다. 아주 나이와 관련 없이 일을 맡은 것들은 아주 닥달해 버립니다. 바로 이쪽이요. 요즘은 이제 좀 더 지가 높아지니까 이쪽형으로 많이 갔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지가 먼저 발벗고 뛰니까 이쪽이 좀 어쩌셨는데 이쪽 꿈꾸는 형이죠. 꿈꾸는 형. 그런데도 직원들한테 살짝 물으면 아이고 상무님은 너무 이렇게 할 정도. 아직은 직원들이 볼 적에는 나는 오래비가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하지만 직원들이 볼 적에는 철저하게 있을 때는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은 최고점 다 최고점밖에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도 있고 소지오바니의 이런 그 물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태 이론이 되겠어요. 행태 이론. 그래서 이 행태 이론은 50년대, 60년대 연구를 하면서 요즘은 주로 이 말로 쓰죠. 과업지향형이냐, 인화지향형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출제, 미시간 대학은 리커트는 어떻게 분류했냐? 영어 번역할 때 생산성이든 종어 번역이든 아니 구조형이든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다. 그걸 출제한 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적어드린 것이지 요즘에는 사실은 거의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거의 약속등지지향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개념은 아시겠죠? 구조, 배려 다 아시겠죠?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죠.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48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1쪽이죠. 거기에 보면 6번부터 8번까지는 상황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론. 자, 상황이론을 별도로 이쪽에다 이어서 쓰겠습니다. 상황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나왔던 것이 역시 피들러 거죠. 피들러의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에서는 피들러는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찾아보고자 했던 거였어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지도자의 행태로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나누되 상황 변수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되죠. 상황 변수. 상황 변수로서 관계,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또 업무 분장, 과업 구조라고 합니다. 또 실세냐, 낙하산이냐, 지휘 권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이 자체로 출제가 됩니다. 결론은 뭐였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실 적에 조직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겠어요? 조직 상황이 아주 과업지향형이야지. 지금 회사가 지금 흉청흉청 하는데 무슨 인간미 따지고 그거 심지어 지금 회사를 살려야지. 조직 상황이 아주 좋을 때에는 어떤 지도자? 인화. 아니죠. 더 과업지향. 더 과업지향.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거니까.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언제 조직에 유난히 닥칠지 모르니까 예비자금, 비자금을 조성해야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과업지향, 상황이 좋을 때에는 더 과업지향. 선생님 공부를 언제 해야 돼? 정말 막 미친 듯이 막 페이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 쏴버려야 되거든요. 그때. 주마가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애매할 때는 인화지향형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애매할 때 그래서 결국에 이론은 참 좋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알맞아. 그래 놓고는 결론은 과업지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결국에 이제 장이 되시면서 좋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결국에 또 과업지향. 그리고 인화지향을 위해서 휴식할 때. 힘들었지? 하면서 소백 딱 따가지고 젓가락 탁 때려서 이렇게 확 거품 나오면 그걸로 촥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지향이었어요. 히틀러는 LPC 척도 연구도 합니다. LPC 척도. LPG가 아니라 가장 조금 좋아하는 동료. 가장 조금 좋아하는, 좀 느끼어지요. 우리말로 가장 싫어하는 종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다 제가 리스트 프리퍼 코워커에서 가장 조금 좋아하는 동료에 점수를 주도록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아요. 고득점인데, 높은 점수를 배정한 사람은, 싫어하는 동료에게도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은 인화지향형이더라. 인화지향형. 그에 비해서 싫어하는 친구에서는 아주 박한 점수, 저득점을 배정한 사람은 과업지향형이더라. 근데 우리 보면은 주변에 과업지향들은 싫은 놈은 확 싫고 좋은 사람 확 좋고 뭐 이렇게 좀 가단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척도를 만들어서 연구한 사람도 히틀러가 되거더라. 다음에 네딘이 나와. 네딘도 역시 482페이지 네딘 나와 있죠. 네딘은 역시 지도자의 행태와 그리고 상황 변수로 효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딘 가시면 됩니다. 효과성. 자, 여기는 자, 네딘 옆에서는 거기 2번에다가 효과성, 상황에 따른 효과성 차원을 추가하여 해놓고 2번의 둘째 줄 상황 조작 능력. 상황 조작 능력.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상황을 가지고 노는 지도자.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지도자. 상황을 만들어서 상황 조작 능력까지. 다음에 허쉬와 브랜차드. 허쉬와 브랜차드. 허쉬와 브랜차드는 역시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지도자 형태로서는 과업지향 그리고 인화지향으로 둘로 나누되 상황 변수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으로 든 것이 바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어요. 부하의 성숙도. 교재 보시는 것처럼 부하의 성숙도에는 업무 성숙도도 있고 심리적 성숙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업무 성숙도는 업무 수행 능력이죠. 얼마나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냐. 심리적 성숙도는 충성도죠. 조직이나 장에 대한 충성도를 말해요. 결론은 뭐예요? 좋은 지도자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일도 못하는 것이, 업무 성숙도도 떨어지는 것이, 충성도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버려야지. 근데 노조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나가 들어가면 되겠네. 새벽 3시 30분에 카톡 올려라. 4시 44분에 카톡 올리고, 어떤 대학 교수처럼 공부 열심히. 그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이제 2시 22분이 있었냐 그렇지. 4시 44분부터만 시작되더라도 어떻게 애들이 그래 족쳐버리면 사실은 이 노량진식으로 그렇게 족쳐버리면 합격합니다. 한 6개월만 스파르타 학원처럼 등어리 나이 먹어도 상관없이 등어리 쳐버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일어났냐,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허자냐, 어제 술 처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어제 보고서 만들어놨냐, 예, 제 책상. 그럼 그 보고서가 네 책상에 있으면 A4 용지지, 임마. 내 책상에 있어야 보고서지. A4 용지 갖다 어디다 쓰라고, 임마. 네 책상에 놨냐. 또 다음에 갖다 놨으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철자 이렇게밖에 띄어쓰기 이렇게 못하냐. 너희 어머니도 고생하셨겠다. 자, 모든 일 좀 잘 저러면 너 넥타이가 그게 뭐냐. 너는 너 고등학교 너 미술 감아졌지 해가면서 인격적 모멸감에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 나가든지 진짜 나한테 무릎 꿇고 충성서약을 하든지 내 사람이 되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업무 성숙도 떨어지고 심리적 성숙도가 떨어진 사람은 처음부터 족쳐버리면 됩니다.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시, 하명, 감독, 통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은 참 잘해. 그런데 업무 성숙 뛰어난데 이거 뺑돌거려. 사실 감정적으로 미워 죽겠어. 쫓아버리고 싶은데 쫓아버리면 다른 부서에 오히려 내 능력 있는 사람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미운 놈 떠가 나 터져야지. 속은 상해도. 바로 이거는 지원형. 또는 그래서 참여형 자꾸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이 사무실은 너 아니면 못 움직인다. 그래서 계속 떠가 나 터지는 식으로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썩 잘하지 못하는데 진짜 내 사람이 있죠. 또 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나에 대한 충성을 하는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내 사람 만들어줘야지. 지도형 가르쳐서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내 사람인 사람은, 업무 성숙도 뛰어나고 심리적 성숙도 뛰어난 사람은 뭘 고민하겠어요. 맡기면 되죠. 유명 리더십. 뭐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한번 네가 혼자 해봐. 네가 한번 기획해서 한번 이끌어봐. 그리고 막히는 게 있으면 그때 내가 우리가 멘토해서 한번 네 책임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언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유명 리더십 발휘하면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알맞은 지도자. 그 드라마에 나온 거 보면은 왜 과장님은 누구만 이뻐하시고 다 이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뻐하는 것이지. 다 좋은 지도자. 드라마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다 좋은 지도자들이에요. 보면은 자, 이렇게 허쉬와 브랜차드는 설명. 어쨌든 부하의 성숙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허쉬와 브랜차드.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번스가 제시한, 사람 이름은 읽지 않고 번스가 제시한 이론이 거래적 지도자와 변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래적 지도자나 거래적 지도성은 보상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열심히 해봐. 승진 줄 거요. 열심히 해봐. 휴가 보내줄 거요. 이렇게 열심히 해봐. 그 대신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거죠. 반대급부. 이거에 비해서 변혁적 지도자. 선생님 그 페이지 483페이지에 많은 내용 나와 있죠. 변혁적 지도자는 일명 비합리적. 뭐라고요? 합리적이란 비합리적 상징 체계를 이용하는 지도자로서 영감적 지도자,
영감적 지도자 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카리스마적 지도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뭔가 그 상징적인 뭔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뭔가를 쓰는데 그래서 영감적 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래적 지도자와는 달리 부하들에 대하여 이렇게 적기보다는 부하들 개별적 관심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합니다. 개별적 관심을 통해서 개별적 관심을 끌어올려서 신뢰를 구축한다. 또 이들은 무엇을 준다고 하지 않아요.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해요. 꿈을 제시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가마적 행위를 통해 신뢰, 존경, 또 자부심 등을 갖게 만들어요.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주지 않아요.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다가 지적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업그레이드되는 문제 해결책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지적 자극을 줘요. 이러한 지도자가 변혁적 지도자예요. 얼마 전에 보면 굳이 91살이라고 하는 카터 대통령과 같은 경우가 암 투병 중인데 아주 통증이 없으니까 가자면 활동할 수 있다 해서 행복한 집짓기 운동, 해비닷 운동을 주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바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집 없어서 헤매는 사람 없을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자기 집에서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부터 집 짓는 운동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간 운동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카터가 거기에 가담은 참여하는 사람 뭘 줬어요? 꿈을 준 거고 비전을 주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줬어요. 스스로 그 노인이 망치는 몇 번 할 것이며 하지만 그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도 기획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존경을 구축하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또 정치적으로 봐서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비난하는 이런 설들도 있지만 그건 좀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서만은 감히 어느 누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에 누가 비판을 하겠어요. 김영삼, 김대중 60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박사하고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들을 추종을 할 적에는 뭘 줬을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뭘 줬을까? 30년 동안 국정원에 끌려가 있는 고문 다 당하면서도 뭘 줘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꿈을 줬잖아요. 세상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고 자기들도 죽음을 불사하는 단식 투쟁 김영삼 대통령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이런 말하자면 수장되어가는 위기까지를 겪어가면서 직접 뛰잖아요. 가마적 행위를. 그래도 지금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 김영삼, 김대중 정치적으로 일부 악용하는 말도는 굉장히 감동스러우고 같이 만났던 그 순간을 막 굉장히 크게 기억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변혁적 지도자가 되겠어요. 꿈을 주는 거니까. 다음에 밑에 서번트 리더십 적어놨지요.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난자리가 어찌 크게 느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꼭 있었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모두를 배려했던 그 지도자.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이죠. 서번트, 그린리프가 제시한 녹색니파리, 이렇게 녹색니파리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린리프가 제시한 이론인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선생님들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이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도자라고 하지 않는데 지도자로 써 있는 사람 보면은 거의 뭘 열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사람, 경청이죠. 경청.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거워. 마음이 편안해. 말 않고 앉아서 부침개만 먹고 앉아 있어도 마음의 힐링, 거의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치유 효과가 있고, 또 공감. 이 서번트 리더십은 역지사지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임패시라고 하는 그 공감. 뭐 등등, 또 공공체, 뭐 스튜어트십, 성장 뭐 이런 단어 쓰고 있는, 특히 경청이나 힐링, 치유나 공감의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뿜어냈던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지도자라고 생각도 않던 그가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자, 하는 것이 먼저 리더십. 역시 우리가 다뤄질. 그래서 옛날에는 피드러커들 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변혁적 리더십이 좀 더 비중이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또 짧았으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동기론 마감지면서 바로 예산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